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14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세단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누르고 함께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LED 시스템을 적용한 이 헤드램프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죠. 더불어서 이 보닛 라인도 멋스럽게 잘 구겨졌습니다. 보닛을 가로지는 이 라인들, 그리고 이런 곡면들,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디자인 수준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의 전면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캐스케이딩 그릴입니다. 현대차의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멋있는 형상을 완성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이 어렵습니다. 캐스케이딩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쉽고 임팩트 있는,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디자인 언어로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4 MPI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엔진룸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 12.4km 달렸네요. 드라이빙 잘 했나 봅니다. 자, 모터, 배터리, 이렇게 에너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등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헤드램프 아래에는 7개 LED 램프로 구성된 주간주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입니다. 넥센 타이어인데요. 225 5R17 사이즈를 적용을 했습니다. 젖은 노면 제동, 회전 저항 모두 3등급인데요. 17인치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인데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틈새를 막아 놓았습니다. 트렁크 윗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 놓아서 맨철판이 드러나지 않게 잘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렁크 바닥은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가솔린 2.4의 MPI 방식이죠. 세타2 엔진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모터와 배터리가 함께 사용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엔진은 159마력이고요. 모터는 38kW의 출력을 냅니다. 이렇게 엔진과 모터가 이 차의 주된 동력원, 파워트레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기존에 1.43kW에서 1.76kW로 개선이 됐습니다. 센터페이셔 상단에 8인치 내비게이션을 올렸고요.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두터운 테두리로 감싸면서 조수석 글로우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라인을 안고 갔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유니크한, 나름 멋있는 이런 라인을 이루고 있죠. 돌출형 모니터입니다. 메리평이나 다름없게 이렇게 튼튼하게 조립이 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도 모나지 않게 라운드를 줘서 돌출형 모니터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은 잘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시트를 두고 뒷좌석으로 이동을 했고요.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무릎 앞공간 주먹 2개 대고도 더 남고요.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볼 필요도 없이 아주 여유로운 공간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몸이 직접 느낍니다. 자, 시트벨트를 매고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군요. 뒤로 이렇게 기대 앉아도 무릎 앞으로 여유가 많고요. 다리를 꼬고도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 가리개, 햇살이 강한 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네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는 좀 나름 따뜻한 그런 실내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암레스트를 이렇게 접으면 3명이 앉을 수 있고요.
내리면 가운데 팔걸이를 두고 양옆으로 이제 또 둘이서 앉을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오디오를 봉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뒤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크고 깰 수가 있습니다. 채널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면 12V 전원과 USB 포트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거의 없습니다. 약 이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이 살짝 솟아 있는데요. 공간을 그렇게 제약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운데 앉으면 다리를 살짝 벌려서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는 두 개의 송풍구가 있습니다. 대개의 차들이 이 밑으로 12V 전원과 USB 포트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암레스트 안쪽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에 3명이 탔을 경우에는 암레스트 안에 있는 센터 암레스트 안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암레스트 앞에 두 개의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리고 이렇게 홀더를 내리면 트렁크 공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급하게 트렁크에서 짐을 확인하거나 살짝 꺼내볼 수도 있겠고요. 스키 같은 긴 물건의 경우에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차에 싣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C필러 뒤쪽으로도 조그만 쪽창을 내서 뒷좌석 탑승객이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서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트에 아이소픽스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뒷창에도 전동식 햇볕 가리개를 넣고 있어서 운전석에서도 햇볕 가리개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아주 약간 엄지손톱의 세로 높이 정도로 뒷창이 마지막 순간에 조금 남기고 내려옵니다. 뒷창은 원터치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자, 하나, 둘, 약 2.6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좀 직경은 큰 듯한데요. 회전수는 2.6회전 정도로 대형 세단이지만 좀 날렵한 그런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자,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성능을 함께 느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모니터를 통해서 에너지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에도 그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 에코 하이브리드 모니터를 뜯하면 이런 그 연비 정보와 에코 드라이빙의 수준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타이어로 흐르는지 아니면 타이어에서 발생한 회생제동이 모터를 거쳐서 배터리로 가는지 동력의 흐름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어쩌면 하이브리드를 운전하는 재미겠죠. 상당히 부드럽게 첫 발을 뗍니다. 자, 시동을 걸어도 엔진 소리가 처음에 들리지가 않죠. 그냥 그 스위치 온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움직일 준비가 됐어. 전기 모터로 노면 충격을 툭 치고 넘었는데요. 충격을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는 평생 보증을 해줍니다. 구동 모터는 10년에 20만 킬로를 보증을 한다고 하죠. 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모터와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노면에 굴곡이 있는 길을 움직이는데 노면의 굴곡이 1대1로 그렇게 차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충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 전달되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고요. 그러니까 충격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엉덩이를 통해서 시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실내가 조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래서 RPM 게이지 대신에 에너지 모니터라고 하죠. 그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 그 게이지가 왼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충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운전을 하는 동안 계기판을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에서 자꾸 발을 떼게 됩니다.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배터리 잔량을 확대하려는 그런 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120km까지 속도에서는 배터리의 허용 범위 안에서 배터리 잔량이 허용한다면 전기차로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시속 110km니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어떤 도로에서든 전기차 상태로 EV 모드로 달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제는 배터리의 잔량이 충분할 것, 또 하나는 도로 환경이 허락할 것. 이를테면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전기차 모드로 갈 수는 없는 거겠죠. 현대차는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들을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주행 조향 보조, 부지 운전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전방 추돌 경보, 차선 변경 지원 경보, 그리고 후측방 경보, 후측방 경보음, 도로 안전 구간, 관성 주행 안내, 이렇게 아주 많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어시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책임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어시스트라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장비들이니만큼 운전자가 이런 시스템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잘 보여서 굳이 계기판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을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좀 그렇다고 거기만 봐서는 안 되겠죠. 사이드미러도 충분히 보고 뒷미러도 보아야 됩니다. 전방주의라는 경고가 뜨는데요. 앞차와 거리가 아주 가까워져서 충돌 위험이 있다 라고 할 때 빠바바박 그 경고등이 뜨면서 전방주의라는 글자가 같이 새겨집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고등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급한 와중에 저 글자가 뭐지 하고 운전자가 글자를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위험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뭐라고 써 있지? 그 급한 와중에 그 글자를 읽으려고 하게 되니까 말이죠. 자, 경고등의 글자는 지우는 게 맞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EV 표시가 되고요. 전기차 모드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70km에서 EV 모드로 항속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가솔린을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로만 간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속 페달을 아주 조금 더 밟았을 뿐인데 바로 EV 모드에서 전환이 되네요. 자, 일단 속도를 쭉 끌어올려보고,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멀 세 가지 주행 모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올려서 스포츠 모드를 택했습니다. 일반 세단의 스포츠 모드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순합니다. 일반 세단의 노멀 모드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는 조금 더 느슨해지고요. 에코 모드는 아주 반응이 더딘 그런 느낌을 주죠. 자, 꾸준히 속도를 올립니다. 올려서 고속주행 구간에 접어드는데요. 자, 110 정도의 속도에서도 전기 모드를 자꾸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네요. 자, 고속주행을 이어가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차체의 반응은 아주 얌전합니다. 차분합니다. 자, 차선을 읽죠. 차선을 읽으면서 오른쪽으로 구분기를 스스로 차선을 읽으면서 조향을 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기특하죠. 차가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하이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변의 차들의 눈부시지 않게 하이빔을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나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를 하지만 주변을 달리는 다른 차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기능이죠. 자, 방향지 시동을 켜고 차선을 넘으면 아무런 저항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 방향지 시동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는 저항, 핸들을 통한 진동, 이런 반응들이 전해집니다. 운전자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차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넘어가야 된다면 넘어갈 테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한다면 바로 원위치로 회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전자와 자동차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25-55R17 사이즈의 넥센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5 시리즈 그리고 17인치, 고성능보다 연비, 효율에 포커싱을 한 타이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55 시리즈라고 한다면 사이드월이 어느 정도 있겠고요. 단단한 고성능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는 그런 차의 성격을 타이어 사이즈만으로도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운전 모드 경제운전 22, 보통운전 51, 비경제운전 27. 고속도로에서 좀 밟아서 그렇고요. 자, 에코모드로 이제 좀 얌전하게 가보도록 하죠. 6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성격에 잘 맞게 엔진과 변속기도 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속이 거칠지 않고요. 킥다운에서의 변속에서도 그렇게 거칠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변속이 일어납니다.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중시하는 하이브리드 차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 차의 모든 그 매치 포인트를 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의 각 부분이 이 차의 성격에 잘 맞게 지금 포커싱 되어 있고 조절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 0.27입니다. 액티브 에어플랩을 적용을 해서요, 엔진룸의 열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고, 요즘 고급차에 많이 적용을 하는 엔진룸의 열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죠. 공기저항도 우수해졌죠. 0.27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한 세단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런 공기저항 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MW i8 아주 유려한 곡선을 적용해서 에어로다이나믹이 적용되는 BMW i8이 0.26 정도의 공기저항 개수를 보이죠. 그러면 0.27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도의 공기저항 개수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데다가 공기저항 개수도 그렇게 우수합니다.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연비 얼마? 이 차의 연비 16.2km/L입니다. 고속도로 연비와 시내 주행 연비가 큰 차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나 시내에서나 연비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또한 눈길을 끕니다. 고속으로 올라가도 엔진 소리는 참 착합니다. 엔진이 소리 지르는 법이 없네요. 그냥 차분하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고성을 내지르지 않아도 속도를 차분하게 잘 올리고 있네요. 아주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지붕 위로 흐르는 바람 소리가 좀 들리네요. 자, 그리고 이 차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트렁크 바닥에 배치를 했죠. 트렁크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렁크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 밑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앞뒤의 무게 배분, 그리고 그 바닥의 무게 배분, 이런 면에서 참 앞뒤의 중량비 조절을 참 잘했다 싶은데요. 그래서 고속 주행 상태에서 차의 그 안정감이 일반적인 그 앞바퀴 굴림, 이를테면 그랜저 가솔린 차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안정감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뒤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 좀 더 낮아서 특히 이런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고속 상태에서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죠. 앞바퀴 굴림 차를 고속으로 하게 되면 뒤가 상당히 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배터리를 뒤쪽에 낮게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만 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게 회생제동을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좀 더 스마트하게 차를 다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만 걸었더니 차지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좀 더 차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초기 발진이 느낌이 좋습니다. 킥다운을 하면 엔진에 모터까지 더해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빠른 느낌은 아닙니다만 가속의 느낌이 아주 색다릅니다.
자, 이 차 JBL 스피커, JBL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차가운 비가 내리면 내 눈물 감춰주고 하늘에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그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정도의 소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입체감 있고 질감이 좋은 소리인데요. 느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하이엔드급 오디오가 꼭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상 적당히 좋은 정도의 오디오면 이렇게 바람소리, 엔진소리, 노면의 잡소리에 시달리는 자동차에서 듣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오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잡소리가 계속 섞여 들어오는데 아주 최고급 하이엔드 오디오를 고집하는 건 좀 뭐랄까요,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커브를 돌아 나가는데요, 쓱 핸들을 잡은 또 다른 힘이 느껴집니다. 제가 핸들을 쥐고 있지만 드라이버 어시스트 차선 조향 보조 장비가 작동을 하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거죠. 나 말고 또 다른 힘이 핸들을 같이 쥐고 있는 겁니다. 수호천사가 옆에 같이 타고 있는 그런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수가 옆에서 내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 뿐만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도 긴급 상황에서는 앞차와 충돌 위기가 생겨서 내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밟은 힘보다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확실하게 제동을 해주는 거죠. 이게 차의 요소요소에 구석구석에 어떤 그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보조하고 더 해주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유명산 와인딩 로드를 달리겠습니다. 이런 길 에코로 갈 수는 없죠. 스포츠 모드로 좀 힘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쇼크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요. 자, 킥다운. 이런 길은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패들 시프트를 필요로 하는 차는 아니죠. 아쉽지만 수동 변속 모드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수동 변속을 하면서 좀 강하게 잘 넘어갑니다. 좀 강한 충격이 올 법한 구간이었는데도 이렇게 강하지 않게 쇼크를 잘 걸러줬습니다. 어필 구간이죠. 뒤가 눌러주니까 조금 더 강하게 코너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뒤가 부담이 되면 아무래도 코너에서 속도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뒤가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주는데요. 타이어 괜찮습니다. 넥센 타이어라서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코너에서 도로에서 로드 홀딩 그립력을 잃지 않고 잘 달려주네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순간연비 1.8까지 떨어지는군요. 이제 내리막입니다. 가속 페달은 필요할 때만 조작을 해주고 내리막길에서는 최대한 간성주행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 잔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전기차 EV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란색 차지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모니터에서도 이를 알려주고 있죠. 자, 배터리가 또 많이 올라와 있죠. 한 3칸 정도 비었는데요. 몇 칸을 더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에너지 차지되는 양이 점점 좀 더 늘어나죠. 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칸 더 올라왔네요. 이제 두 칸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아주 필요할 때만 조금씩 밟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관성을 이용해서 잘 내려가고 있네요.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주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칸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4칸이 비었었는데 3칸이 올라왔고요. 지금 한 칸만 더 충전이 되면 완전히 풀 충전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풀 충전이 되는 셈이죠. 단지 내리막길을 내려갔을 뿐인데 이런 효과를 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를 다룰 때는 운전자가 좀 더 꾀를 내면서 좀 영리하게 차를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효과가 이렇게 바로 나타나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즐거움, 하이브리드를 타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유명산 동산을 내려오면서 배터리를 완전히 채웠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완전히 채운 배터리로 단 1km라도 더 전기 힘으로만 달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기 모드로 쭉 가는 겁니다. 바로 한 칸 떨어지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쌓아놓은 전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죽이고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동산을 내려온 전력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전기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살짝 오르막길이지만 EV 모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속 페달을 아주 살살 다뤄야 되긴 한데요. 되게 오르막길에서는 EV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가솔린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 한 40-50km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EV 모드가 죽지 않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잘 움직입니다. 좋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0만원까지고요 4천만원 미만에서 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을 제하고요 3,540만원에서부터 3,970만원까지 가격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대형 세단을 4천만원 미만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거, 매력적인 제한이 아닐 수 없고요 16.2km라는 높은 연비, 대형 세단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그런 높은 연비를 제공한다. 기름값을 그만큼 아낄 수 있고,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소비자인 경우에는 좀 더 디젤보다도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실내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보가 뜨는데요. 경보 표시에 추돌주의라는 글자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운전자가 작은 글자를 읽으려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글은 빼고 경고음과 경보만 띄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뒷좌석 가운데 암레스트 안쪽 수납함에 들어있는 USB 포트와 12V 전원구는 물론 눈에 안 띄는 곳에 그런 장치를 숨겨놔서 깔끔한 맛은 있습니다만 뒷좌석에 3명이 앉았을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센터 콘솔 뒤쪽에는 송풍구 아래쪽에 비어있는 만큼 그 위치에 USB 포트와 12V 전원구를 설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승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해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 연비 한번 보죠. 어느 정도나 했는지. 평균 연비 지금 12.9입니다. 제가 고속도로 고속주행을 좀 했고요. 유명산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연비가 좋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승 코스였습니다만 그래도 12.9 정도 나왔다면 기대보다는 괜찮은 연비인 것 같습니다. 이 차 총 주행거리 685km 다니는데 15.2 정도의 연비를 보였고요. 오늘 연비입니다. 딱 12.3이네요 127.9km를 운행을 했고
10.3km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좀 거친 시승 환경을 감안을 한다면 이 차 공인 연비 16.2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형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연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요. 좀 더 차분하게 경제적으로 이 차를 다루면 공인 메이커가 밝히는 공인 복합 연비 수준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저의 운전 태도를 차가 평가한 부분인데요. 저의 운전 태도 경제운전 29%, 보통운전 44%, 비경제운전 27%라고 차가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운전의 비중을 좀 더 높인다면 연비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땡볕에서 뒹굴고 이제 서울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하루 일과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 제일 좋죠, 이때가. 네,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고 달려봤는데요. 상당히 색다른 그런 느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세단의 편안함,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효율, 놀라운 연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착한 소비를 한다는 면에서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세단에서도 국산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차인 듯 하고요. 수입차, 특히 렉서스에 필적할 만한 그런 성능을 가졌다 하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엔진이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거에서 처음 셋 하고 밟았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 템포 쉬네요.